자,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 좀 이어서 공법 틀을 마저 좀 보고 또 진도를 나가죠. 지난주에 공부한 거 좀 잠깐 복습을 하죠. 부동산 공법인데 좀 6개 법률로 되어 있었죠. 첫 번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법률, 줄여서 국토계획법. 두 번째로는 도시개발법. 세 번째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줄여서 정비법. 네 번째로는 건축법. 다섯 번째로 주택법. 여섯 번째로 농지법까지 총 6개 법률이고, 저 중에서 국토계획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국토계획법은 국토공간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법이고, 그 계획이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그렇죠. 도시군 관리 계획, 이걸 말하죠. 도시군 관리 계획이란 이 도시군이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지역을 말하고, 특광시군의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계획을 6가지 계획을 수립을 했죠. 첫 번째로는 용도, 지역 또는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 두 번째로는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 용도, 구역이란 계도, 수시 4가지가 있었고, 세 번째로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네 번째로 도시개발 사업이나 또는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단위 계획. 여섯 번째로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변경,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이 계획을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방향부터 설정하죠. 방향 설정하는 2가지 계획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광역 도시계획이 있었는데, 광역 도시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이 특광시군 지역별로 각각 수립이 되면서 교통이 서로 문제가 되고 환경이 문제가 되니까 관련되는 2 이상의 특광시군을 뭐로 지정해서, 그렇죠, 광역 계획권으로 지정하고, 광역 계획권을 대상으로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죠. 그 다음에 광역도시를 정한 방향대로 다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의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을 정하는 계획이죠. 기본적 공간구조, 장기발전 방향, 이걸 제시하는 계획. 2가지 계획은 둘 다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고,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이 방향을 구체화해서 결정하는 계획이죠. 그리고 계획을 수립할 때 절차가 있었죠. 계획을 수립하려면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조사부터 하고, 그다음에 조사를 통해서 계획안을 만든 다음에 계획안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거죠. 첫 번째로는 해당 지역 주민들 의견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견을 듣고,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획이 수립이 되죠. 이렇게 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고, 수립된 계획이 어느 계획이나 현재를 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하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정해진 계획대로 실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계획이 실행되는 수단이 지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사항은 뭐 따로 사업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토지 이용 행위를 제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지구, 구역으로 나눠서 토지 용도를 다르게 해서 정해진 용도대로 토지를 이용하도록 제한을 한 것이죠. 지구 단위 계획이나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안에서도 토지 이용 행위가 제한이 된 겁니다. 다만 그 제한 내용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제한은 법으로 제한 내용이 정해진 거고, 용도지역 제한은 대통령령, 용도지구 제한은 조례로, 용도구역 제한은 각각의 개별법을 통해서 제한 내용이 정해집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나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안에서도 제한이 된 건데, 이 제한 내용은 계획을 통해서 제한 내용이 정해져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상세히 토지 영역에 관한 사항을 정했죠.
개별 필지별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형태, 색채 뭐 이런 걸 자세히 정했습니다. 계획으로 정한 대로 토지가 이용이 돼야 되는 거고, 입주기재 최소 구역안에서는 입주기재 최소 구역 계획을 통해서 제한 내용도 정해지죠. 그래서 제한대로 토지가 잘 이용이 되면 되는데, 이걸 법을 위반하고 계획을 위반하면 계획을 아무리 잘 정해도 계획대로 실행이 안 되죠. 그래서 제한 내용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처벌을 하죠. 징역을 보내고 벌금을 부과하고 하는데, 그 처벌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죠. 위반할까봐 미리 처벌할 수가 없겠죠. 위반하고 나서 사후적으로 처벌합니다. 근데 토지라는 거는 그 특징 중에 비가역성 이런 특징이 있어요. 비가역성이라는 거는 되돌리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죠. 한번 잘못 개발이 됐을 때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가 없는 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산이 있었는데 산을 싹 밀어내더니 아파트를 져놨어. 알고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럼 뒤늦게 아파트를 헐어내고 산을 메워서 복구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한번 잘못 개발이 되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되죠. 그래서 어떤 이런 행위를 할 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사전에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 제도를 허가제도라고 하죠. 그래서 나무를 심고 뭐 이런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개발 행위를 했을 때가 문제예요. 한번 잘못 개발됐을 때 되돌리기 어려우니까 개발 행위를 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라. 이런 개발 행위 허가제도를 두고 있고, 개발 행위 허가를 통해서 계획대로 실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허가라는 건 어떤 허가나 기본 구조가 있는데, 일단 허가라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겠죠. 그 허가 받을 사람은 허가 개발 행위를 하는 사람이 허가 받겠죠. 그래서 개발 행위를 하려는 자가 있고, 개발 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권자한테 허가를 신청을 해서 허가권자가 허가를 해주면 그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거고, 허가를 안 해주면 개발 행위를 못한다라는 게 모든 허가의 기본 틀이에요. 이 허가와 관련된 요 내용들 이제 법으로 정해야 되는데, 어느 법이나 그 허가와 관련해서는 허가 대상이 되는 게 어떤 행위냐 이걸 먼저 정해야 됩니다. 개발 행위를 할 때 허가 받는다 그랬는데 개발 행위라는 게 개념이 모호하니까 어떤 행위가 허가 대상인지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 대상으로 6개를 정해두고 있어요. 건축물의 건축부터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그리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적치 행위, 이렇게 허가 대상을 두고 있는데, 6가지가 다 허가 대상이 있다는 건 아니겠죠. 형질 변경이 허가 대상이라고 마당 앞에 파단 좀 꾸민다고 사보로 몇 삽 떴는데 그것도 허가 받으라, 이건 좀 너무 심하죠. 그래서 6가지 행위를 두고 있고, 그런 행위라도 너무 경미할 때는 허가 받을 필요가 없는데 경미한 행위가 어떤 거냐, 그런 걸 다 행위마다 다 일일이 정해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절차적인 사항이 있겠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신청서를 어떻게 쓰는지, 누구한테 허가를 받는지, 허가 신청이 있으면 며칠 안에 허가가 나올지, 허가권자가 허가를 하면서 협의를 될 때도 있고 의견을 들을 때도 있고 뭐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절차적인 사항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허가권자가 허가 불허 가입을 결정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죠. 어떤 경우는 허가다, 어떤 경우에는 불허가다, 기준이 있어야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허가권자가 기분이 좋으면 허가 내주고 기분 나쁘면 허가 안 하겠죠. 허가 받는 사람은 허가권자가 기분이 좋아지는 게 중요하겠죠. 그 기분 좋게 하려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봉투도 살짝 찔러주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두고 있는데, 그 기준으로 첫 번째 면적과 관련된 요건들을 두고 있습니다. 뭐 단독주택을 짓겠다고 하면서 형질 변경을 10만 평을 하겠다 이러면 그 행위 내용과 규모가 서로 안 맞죠. 그래서 면적에 관한 이런 기준도 두고 있고, 기타 기반시설 확보 계획은 적절해야 되고 계획에도 맞아야 되고, 또 주변에서 하는 도시공객 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되고, 이런 걸 이제 두루 살펴서 허가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정 지역에 대해서는 성장 관리 방안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성장 관리 방안에 따라 이제 허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난개발 막으려고 미리 허가 기준을 세세하게 정해 두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준에 맞으면 허가고 기준이 안 맞으면 불허가인데, 기준이 안 맞더라도 허가를 해야 될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도로가 여기 있고 대지가 이쪽에 있는데 도로에 떨어진 이 대지에다 건축하겠다고 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 내주면 되는데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개인이 도로를 낸다 그러면 기반시설 확보가 되니까 허가를 해줘도 되죠. 네, 그 허가를 그냥 내주면 안 되고 이 도로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조건부 허가라고 하는데 이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다. 이런 건 이해를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조건을 붙였는데 허가 받을 때는 뭐든지 다 하겠다 해놓고 허가 받고 나면 그대로 안 하는 경우들이 또 있죠.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생각이 자꾸 바꾸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 보증금 이걸 받아둘 수가 있습니다. 이 보증금이라는 건 어느 보증금이나 다 내용이 같은 거예요. 월세 보증금을 왜 받아놓죠? 월세를 안 내면 까긴 어떻게 또 까요. 근데 법을 공부하면서 그 월세를 꼬박꼬박 잘 이행하면 나중에 이사 갈 때 돌려주는 거고, 몇 달 안 냈으면 보증금에서 일부를 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주게 되죠. 그러려고 이제 보증금을 받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그 조건 이행을 안 했을 때는 보증금을 받아놨다가 이행을 잘하면 나중에 그 개발하기 끝나면 돌려주는 거고, 만약에 이행을 안 하면 보증금에서 그 내용을 강제로 그냥 이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 보증금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받은 대로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죠. 허가받을 때는 2층으로 받아서 실제 개발할 때는 내 마음대로 3층, 4층을 줘버리면 안 되겠죠. 근데 그걸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준공, 검사라고 하는 겁니다. 검사를 해봤더니 허가받은 것과 다르게 했다. 이럴 때는 원상, 회복하라, 뭐 이런 명령도 좀 하는 거고, 명령을 했더니 안 따르면 강제로 또 해야 되죠. 그래서 대집행 절차도 받고 이러면서 끝까지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계획에 맞도록 토지가 이용이 되도록 강제가 되는 겁니다. 이 개발행위 허가 관련해서는 여기 추가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관한 이런 내용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공공시설 귀속 문제 이런 게 같이 문제가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라는 거는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이 지역에 한 3년 동안 연장해서 한 2년, 최대 한 5년 정도 허가를 안 해주겠다 이렇게 제한을 할 때가 있어요. 허가를 제한한 이유가 계획을 한참 만들고 있는데 이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도 수립되기 전에 미리 허가 다 내주면 개발은 이미 끝나버리고 뒤늦게 계획이 나와봐야 안 맞겠죠. 그러니까 계획이 다 끝날 때까지는 허가를 안 해주겠다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라는 과정에서 종전에 공공시설을 이렇게 썼는데 이 시설 가지고는 부족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개발행위라는 사람이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공짜가 두 번 있죠. 공짜가 두 번 있을 때가 있고 한 번만 있을 때가 있는데 그걸 공용시설이라고 합니다. 공공시설과 공용시설은 다른 거예요. 최대한 단순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은 그냥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공용시설은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좀 이론적으로는 행정주체의 직접 사용에 제공된 시설, 이걸 공용이라고 하고, 주민들의 직접 사용에 제공된 시설을 공공시설이라고 합니다. 도로니까 주민들 사용에 제공돼야 되죠. 근데 개발행위를 요 한 사람이 돈 들여서 설치했어요. 자기가 설치했다고 개인이 소유를 해버리면 주민들이 사용하기 어렵지. 자기 거니까 대물 여기다 만들어 놓고 자기만 이용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해서는 안 되니까 법에 의해서 일정한 자한테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귀속 문제 이런 것까지 두고 있어요. 개발행위 허가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이 내용에 따라 이제 관리가 되면 계획대로 토지가 이용이 되도록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가 실행되는 수단이 뭐 적극적인 게 아니죠. 계획만 잘 정해놓고 계획대로 토지를 이용하도록 소극적으로 관리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획 중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기반시설이 결정되면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결정이 된 그 기반시설을
그 기반시설 중에서도 따로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따로 불러요. 이름대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 이런 의미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결정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고 이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용어를 하나 주의할 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맞을까 틀릴까? 그러면 틀리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래야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한다고 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되는 게 아니고 기반시설이 일단 뭐로 결정?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돼야 돼. 결정. 그 시설 종류는 도로인데 도로 위치가 어디고 규모가 몇 차선이다. 그거를 결정을 해야 돼. 도면을 펼쳐놓고 안을 만들어서 물론 조사도 해봤겠죠. 그리고 주민 의견 듣고 의회 의견 듣고 협의심을 거쳐서 결정 고시가 되면 여기 도로 부지는 확정되죠. 그리고 이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을 해야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되는 겁니다. 기반시설 설치한다고 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아니고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그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죠. 따라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이래야 정확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기반시설이 결정되고 나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통해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 개발 사업으로 실행이 되는 거고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은 정비 사업을 통해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의 특징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의 특징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들이죠.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는 세 가지 사업을 묶어가지고 다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이런 의미로 도시군 계획 사업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29회 때 여기 나왔어 시험 문제. 다음 중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되는 것만으로 옳게 묶은 것. 세 가지만 딱 묶어서 답을 찾으면 되죠.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예요. 11페이지 보시면 11페이지 기출문제가 있는데 지난 29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국토개법상 도시군관리기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계획 사업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박스 안에 기억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해당되는데? 되죠. 니은번에 도시개발사업 되죠? 디귿번에 정비사업 되죠. 답은 몇 번? 5번. 아주 쉬운 문제죠. 근데 꼭 오늘만 쉬워. 며칠 지나면 가물가물해지고 이 뻔한 문제를 실제 시험장에서 이런 걸 틀려버려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이고 쉬운 거 이런 것만 잘 맞추면 다 붙는 거니까 기본을 항상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사업을 묶어가지고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개발행위와 관련 허가와 관련된 이런 절차가 있듯이 사업을 할 때도 사업에 어떤 절차가 있겠죠.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하는 절차들을 두고 있는데, 어느 사업을 하든 사업은 사업을 어디서 하느냐 위치가 정해져야 되고, 사업을 언제 할 거냐 시기가 정해져야 되고, 사업을 누가 책임지고 할 거냐,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잘 정해서 정한 대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사업을 잘 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가면서 사업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업이 다 흐름은 다 똑같은 거예요. 개인이 건물을 줘도 그렇고 아파트를 줘서 분양하려고 할 때도 그렇고 세 가지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할 때도 다 똑같은 흐름으로 사업이 되는 겁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보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하려면 어디서 사업하는지가 정해져야 되는데 그건 이미 결정됐어요. 뭘 통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위치와 규모를 결정하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이 계획을 결정하고 나면 시설의 종류가 정해지고 명칭이 정해지고 위치와 규모가 결정이 됩니다. 이 결정된 기반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는 거고, 그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그래서 어디서 사업하느냐가 이제 도시군관리계로 결정이 되고, 결정이 됐는데 도로 하나만 결정된 게 아니라 뭐 도로가 여기저기 결정되고 공원이 결정되고 상수도 하수도 이런저런 시설들만 결정되겠죠. 근데 그 결정할 때는 뭐 그림만 잘 그리면 되니까 큰 돈이 안 들어요. 근데 사업을 시행하려면 돈이 많이 들겠죠. 고속도로 10km 설치하는데 보통 1조가 들어요. 근데 이런저런 시설이 막 결정된 게 많은데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업 단계를 나눠요. 단계. 단계가 뭐 3단계, 4단계가 있는 게 아니고 1단계와 2단계 요거만 나누는데 그중에 3년 안에 시행하는 거는 1단계, 3년 후에 시행하는 것은 2단계 이렇게 그 단계를 나눈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그 시설의 종류, 방식, 위치, 규모를 결정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통해서 3년 안에 하느냐, 3년 후에 하느냐 여기 나눠져요.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 중에서 1단계 사업부터 이제 사업을 할 거고 그 1단계 사업을 책임지고 할 사람이 있어야 되죠. 사업을 책임지고 하는 사람, 사업의 시행자라고 하는 거예요. 시행자와 시공자가 다른 건 아시죠? 시행자는 사업을 법적으로 책임지고 끌어가는 사람. 예산 그 사업할 때 재원을 다 조달해서 그 사업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 계획을 만들어서 필요한 공사를 뭐 시공자한테 맡기고 또 사업이 끝나가려면 그 권리도 다 시행자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에 따른 그 책임과 의무, 권리 이걸 다 갖는 사람이 이제 사업의 시행자고 시공자는 시행자로부터 발주받아 가지고 공사만 하는 사람.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누구냐가 중요하죠.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고 시행자가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을 만들어야 되죠. 그 계획을 사업 실시를 위한 구체적 계획 이런 의미로 실시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에도 정해지는 계획들이 있는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거는 종류, 명칭, 위치, 규모 이게 다고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정하는 거는 3년 안에 하느냐 후에 하느냐 이게 밖에 없어요. 나머지 구체적 내용도 정해져야 되죠. 도로가 고가도로인지 지하도로인지 포장을 어떻게 하는지 가로등, 신호등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을 다 담아서 설계 도면도 만들고 작은 계획도 정하고 이제 그런 계획을 실시 계획에 담아서 만드는 겁니다. 공사가 다 끝나면 준공 검사, 개발행위가 끝나면 허가받은 대로 개발행위가 됐는가 검사하듯이 준공검사를 하듯이 실시 계획대로 공사가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똑같이 준공검사 이걸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됐다는 것을 공고를 하면 이제 사업이 끝나게 되는 거죠. 이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전체 내용이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도 사업 자체는 뭐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건데 도시군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은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도로를 결정해서 이 도로만 설치하는 사업, 그러니까 시설만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공원을 결정했으면 이 공원만 설치하는 사업, 개별 시설들을 설치하는 사업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입니다. 반면에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시가지를 조성하거나 또는 주거 등의 기능을 가지는 어떤 단지, 주거 단지 또는 상업문화 단지, 생태문화 단지 이런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시가지나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조성이라는 거는 있는 걸 고치는 거예요? 없는 걸 만드는 거예요? 있는 거를 고쳐서 조성을 해? 없는 거를. 살림이 없으니까 살림을 조성한 다음에 민농산을 살림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나무 심고 하잖아요. 새로 만드는 거예요. 시가지가 없었는데 새로 조성한다 이런 의미예요. 시가지가 없었는데 여기 시가지가 되려면 이 지역에 필요한 뭐 도로나 공원이나 상수도, 하수도, 전기가스 각종 이런 시설들을 먼저 갖춰야 되죠. 그리고 사업 내용은 이렇게 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토지를 이렇게 조성해서 조성된 토지를 일반에 공급하는 것까지가 사업 내용이에요.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조성해서 이거를 분양을 합니다. 건설회사가 아파트 부지 분양받아가지고 다시 아파트를 건설하겠죠. 그걸 분양을 하면 이제 개인들이 아파트 분양받아서 입주를 하게 돼요. 동네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죠. 필요하면서 여기에 이제 모여 살면서 필요한 여러 상업 시설들, 개인이 또 상업용지 분양받아가지고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여기다 건축하겠죠. 그래서 뭐 극장도 생기고 슈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시설들 들어오면서 시가지가 조성이 되고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는데,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어디를 이런 식으로 시가지로 조성할 거냐, 이렇게 자리부터 잡아야 되죠. 근데 이런 형태를 항상 정하게 돼요. 도시계획설 사업은 도로도 있고 상수도 하수도 있고 모양이 다 시설별로 다 다르죠. 도시개발 사업은 다 이런 형태로 항상 지정하고 사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일부 지역을 정한 거를 구역 또는 지구라고 부르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정한 거를 구역이라고 하는 거고, 개발만 목적으로 정한 거니까 개발 구역이 되는 겁니다. 개발 구역을 지정하려면 고민할 게 많아요. 도시계획설의 경우에는 시설 종류가 뭔지, 위치가 어딘지, 규모가 얼마인지,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 이 정도 정하면 되는데,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위치가 어디냐, 규모가, 면적이 얼마냐, 그리고 이 안에 인구를 얼마나 수용할 것이고, 그다음에 인구가 얼마나 수용되느냐에 따라서 토지 이용이 어떻게 되는지 다 달라지고, 교통처리 방식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 고민할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이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먼저 계획부터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계획이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이니까 무슨 계획? 개발 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 계획을 정해서 구역을 지정하고 이 구역 안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어디서 사업하느냐, 여기 개발 계획,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이 구역 안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설 사업의 경우에는 단계별 지평계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 사업 언제 하느냐, 이거 시기를 정하는 건데, 도시개발 사업은 이게 따로 필요 없어요. 개발 계획이 그냥 같이 포함이 돼서 정해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따로 단계별 지평계 이런 걸 만들면 도시개발 사업은 투기 문제 때문에 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군데 구역 정해가지고 바로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개발 계획에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완료하겠다 이런 그 내용을 같이 포함을 하겠죠. 이제 구역 안에 사업을 책임지고 할 사람은 사업의 시행자가 정해져야 되죠. 도시개발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굉장히 다양해요. 돈이 되는 사업이니까 사업 시행자가 막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시행자가 있고, 그 중에 조합인 시행자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행자가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을 만들어야 되죠. 그 계획이 무슨 계획? 똑같이 실시 계획이 되는 겁니다. 도시공계획설 사업은 실시 계획을 정하고 공사를 하면 되는데, 도시개발 사업은 계획을 정할 게 또 있어요. 도시공계획설 사업은 도로를 건설해서 이걸 팔 수가 있어 없어? 팔 수가 없죠. 공원을 만들어서 팔 수도 없고. 그래서 만들기만 하면 돼요. 실시 계획만 정하면 되는데,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실시 계획으로 도로나 공원 같은 걸 어떻게 설치하느냐, 토지를 어떤 모양으로 어떤 규모로 이렇게 조성을 하느냐, 이제 실시 계획으로 정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조성된 토지를 이걸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얼마에 언제 어느 방식으로 팔 거냐, 이걸 정해야 됩니다. 다만 방식이 수용 방식이 있고요, 판지 방식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수용 방식은 구역을 정해서 사업 시행자가 이 전체 토지를 다 사서 도로공원 설치하고 토지가 조성되고 나면 다시 파는 방법. 그러니까 개발 안 된 토지 살 때는 싸게 평당 10만 원에 사가지고 이렇게 조성된 토지 팔 때는 평당 200, 300 받고 팔면 돈이 되겠죠.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는 게 있는데, 수용 방식의 단점은 사업 초기 비용이 많이 들까 안 들까?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보통 뭐 신도시 개발할 때 몇백만 평, 막 수백만 평 개발하죠. 땅 사는 데만 뭐 1조, 2조가 들어요. 평균 신도시 2조 들었고, 김포 신도시 뭐 1조 얼마 들었고, 그 정도 막 규모가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땅을 다 샀는데 돈이 부족해가지고 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도로 설치하는데 막 한 20년씩 걸려가면서 설치하고 있으면 사업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죠. 중간에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초기 비용이 엄청나게 드니까, 그리고 비용은 초반에 다 들고 수입은 다 공사 끝나고 여기 토지가 조성이 돼야 돈은 나중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수십 년간 돈을 쓰다가 수입은 나중에 발생하니까 이 사업을 끌어가기 굉장히 힘든 게 수용 방식입니다. 그래서 돈 안 들고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환지는 이름대로
토지를 바꾼다 이런 의미죠. 땅을 바꾸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종전에 토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환지 방식 수합하게 되면 이 토지를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 놔두고 도로공원 설치한 다음에 토지가 조성되고 나면 이 조성된 토지로 다시 이렇게 바꾸는 방식. 이게 환지 방식입니다. 토지마다 다 바꿔요. 종전에 있던 여기 있던 토지는 요거로 바꾸고 옆에 있던 토지는 요거로 바꾸고 이렇게 토지를 일일이 다 바꾸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니까 이 토지를 살 필요가 없죠. 토지를 전혀 살 필요 없이 그냥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 도로 부지는 어떡하지 이거는? 저절로 그냥 생겨요. 땅을 바꿔주다 보면. 그 환지 방식 사업했는데 종전에 100평짜리 토지를 사업 끝난 뒤에 100평으로 바꿀 수가 있나 없나? 이렇게 바꿀 수가 없죠. 도로 부지, 공원 부지를 빼야 되니까 면적이 많이 줄어요. 50평 정도 줄어. 그래서 그 토지가 50평으로 바뀌고 마이너스 50이 됐죠. 이 토지가 도로 부지, 공원 부지 이런 데로 막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사업하기 위해서 도로 부지를, 공원 부지를 살 필요가 없잖아. 그냥 생긴 거죠. 그 다음에 도로 설치하려면 돈이 들죠. 근데 그 돈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 토지 중에 일부를 이렇게 채비지로 정해요. 이게 토지를 바꿔주는 용도로 쓰지 않고 채비지로 정해가지고 이걸 사업 시행자가 팔면 돈이 들어오죠. 그 돈을 가지고 도로공원을 설치하게 됩니다. 사업 시행자가 사업하면서 돈을 한 푼도 쓸 필요가 없어요. 땅을 살 필요도 없고 도로 설치하는 비용이라는 것도 토지를 팔아가지고 충당이 되기 때문에 돈 안 들고 사업할 수 있는 방식이 환지 방식이에요. 그래서 각각 장단점이 있는 거죠. 수용 방식은 다 사가지고 사업을 해서 이윤도 남을 수가 있는데 환지 방식은 돈을 쓴 게 없으니까 이윤도 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지 방식이 있고 그래서 방식에 따라서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있는데 수용 방식은 토지를 조성한 다음에 이를 일반에 공급을 해야 되니까 계획도 공급, 계획을 정하는 것이고 환지 방식은 공급하는 게 아니라 종전 토지를 새로운 토지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토지 바꾸는 계획, 환지,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다 정해서 계획대로 공사를 시행을 하게 되고 공사 시행 과정에서 시행자가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어야 돼요. 도시계획서 사업도 수용도 하고 서류 무료 열람하고 타인 토지에 출입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권한이 있는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도 이 사업이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권한들을 갖습니다. 일단 수용 방식이면 토지 수용을 해야 되죠. 수용을 하면서 대금을 줘야 되는데 대금을 현금으로 다 주려니까 돈이 모자라요. 이럴 때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채권 이름을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채권과 다르게 채권을 발행했다가 상환 기간이 되면 나중에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겠다. 이게 토지상환 채권이에요. 돈 안 들고 땅을 취득해가지고 나중에 그 땅으로 갚아버리면 되니까 토지를 좀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매각 대금을 미리 받는 게 있는데 그걸 또 선수금이라고 합니다. 아파트도 분양할 때 보면 미리 분양을 하죠. 여기도 공사도 하기 전에 미리 그냥 그 돈부터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수금 받는 것도 있고 또 일부 토지는 원형지로 공급할 때가 또 있습니다. 개발 안 된 상태로 그냥 원형지로 공급해서 원형지 받은 사람이 알아서 개발하도록 일부 토지 이렇게 넘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환지 방식 사업을 할 때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환지, 예정지라는 것을 또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환지 정지는 한마디로 미리 토지를 이용하게 하는 게 환지 예정지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토지가 사업 끝나고 나서 이렇게 바뀔 건데 실제 바뀌는 거는 도로가 다 설치가 되고 공사가 다 끝나면 그때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근데 도로도 설치되기 전에 미리 가서 건물을 줘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토지는 아직 바뀌지 않았지만 요 토지에 가서 미리 건물을 짓도록 하기 위한 게 환지 예정지. 그래서 이와 같이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고 그래서 공사가 다 끝나면 똑같이 확인해 봐야 되죠. 준공, 검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사, 완료에 공고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환지 방식 사업을 했을 때는 환지 계획이 정한 대로 토지를 바꿔야 되죠. 준공검사 받고 나서 60일 안에 토지를 바꾸는 처분, 그리고 환지 처분이라고 하는 거고 환지 처분이 되면서 이제 환지 계획에 있었던 대로 토지가 바뀌는 거고
그 내용을 등기부에 정리를 해야 되죠. 등기도 하고, 그다음에 청산도 해가면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도시개발 사업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인데, 정비사업은 도시개발 사업 중에서 이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과 거의 유사한 게 정비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지 방식은 대지로서 효용 가치가 낮았던 이 토지가 사업 끝나면 효용이 증진된 이런 토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대지로서 효용 가치가 낮았던 이 토지가 효용이 증진된 이런 토지로 바뀌는 게 이게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정비 사업은 뭐냐면 이미 개발된 지역이에요. 이미 다 이렇게 개발이 돼서 건축까지 된 이 지역에 건물도 문제고 시설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처음에 2차선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가밀화되고 도로는 좁고 건물은 낡고 이런 경우에 건물도 싹 밀어내고 도로도 싹 그냥 엎어버리고 새로 도로 내고 건물도 깨끗하게 새로 짓고 이런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 할까? 이런 거를 재개발 사업이라고 해요. 주변에 재개발 사업 많이 보죠?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시설을 새로 설치한다란다?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건축도 새로 하는 거예요. 도로도 새로 놓고 건물도 새로 짓고 이런 사업들을 재개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아파트 단지를 보면 주변에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시설은 뭐 양호해요, 열악해요. 재건축 사업할 때 보면 주변에 도로 잘 뚫려 있고 뭐 공원 뭐 이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시설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건물이 오래돼서 건물만 낡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할 때 보면 도로 새로 설치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그 단지를 이렇게 담장으로 딱 둘러 막아가지고 밖에서 안 보이게 막아놓고 안에서 건물만 새로 짓는 공사를 하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재건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건축 사업은 시설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만 해? 건축만 새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그 내용대로 된 겁니다. 건축만 새로 하니까 재건축이고, 재개발 사업은 건축만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시설까지 새로 다 고치는 거니까 다시 개발한다는 의미로 재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 있고 재건축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또 있는데,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달동네 개선하는 사업인데, 물론 이 내용에는 달동네니까 시설도 굉장히 열악하겠죠. 시설도 싹 뜯어 고치고, 그다음에 건물도 굉장히 노후된 건물이 엄청 밀집해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건물도 싹 뜯어 고치는데, 다만 여기는 저소득 주민, 여기 막 집단 거주하기 때문에 사업이 굉장히 힘들어요. 사업 종류가 그래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있고, 세 가지 사업을 싹 묶어가지고 무슨 사업?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이제 정비 사업인데, 정비 사업은 공통이 뭐예요? 건축이 다 포함되는 사업이죠. 도시개발 사업은 땅만 만드는 사업이고, 정비 사업은 건축물, 노후된 건축물 이거를 싹 밀어버리고 깨끗하게 새로 져서 새 건물로 이렇게 바꿔주겠다. 이게 정비 사업. 정비 사업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게 정비 사업이에요. 헌집을 새 집으로. 이거 땅을 바꾸느냐 건물을 바꾸느냐 그 차이는 있지만 그 안 좋은 거를 좋은 거로 바꿔준다. 이런 취지로 보면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중에 환지 방식에 의한 요 사업 흐름대로 정비 사업의 흐름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은 개발을 하니까 개발계획 구역도 개발구역인데, 정비 사업은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정비를 하니까 계획도 정비 계획이 되고 구역도 정비 구역이 되는 겁니다. 정비 사업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 구역을 지정하고 사업하는 건데,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과 차이 중에 건축이 포함되는 거 외에도 규모가 작아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뭐 해봐야 몇만 평, 작은 건 몇천 평 이렇죠. 도시개발 사업은 했다 하면 수백만 평. 그러니까 규모가 일단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은 한 도시에 막 수십 군데씩 막 개발하나? 인천이 그렇게 개발 많이 하는데도
따져보면 끝나면 돼요. 송도나 청라나 뭐 몇 군데 개발하죠. 정비사업은 한 도시 안에 정비할때가 여기저기 엄청 많아요. 인천도 엄청 많아가지고 260군데나 돼.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데가 남구예요. 남구 한 80군데 가까이 됩니다. 그다음에 부평구도 좀 많고 중구나 동구도 많은데 동네가 조그마니까 개수로 따지면 몇 개 안 되고 연수구나 이런 데는 별로 없죠. 송도는 한 군데도 없고 그래서 지역에 따라 이렇게 그 오래된 지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도시 규모가 크면 클수록 정비할 데가 많아요. 서울은 더 많겠죠. 서울은 정비할 데가 대략 한 1000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데를 한꺼번에 싹 정비할 수가 없으니까 개별 사업할 때는 정비계획서에서 구역 지정하는 것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어디 정비한다. 그 사업은 단계별로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별로 사업의 내용을 어떻게 가져가고 이런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 있는데 전에 이제 정비 기본 계획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 전체적으로는 기본 방침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래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정비 기본 계획 이런 게 있고 사업은 개별 사업은 이렇게 정비 계획부터 출발해서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 정비 기본 계획에 맞춰서 각 구역별로 정비 계획을 만들고 구역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비 사업도 사업을 언제 할 거냐 이 계획이 따로 필요가 없죠. 정비 기본 계획으로 도시 전체에 관한 그 기본적인 그 순서가 잡혀 있고 개별 사업에 관해서는 정비 계획으로 이제 그 시기가 정해지죠. 이제 구역 안에 사업을 책임지고 할 사람 사업에 시행자를 정해야 되는데 정비 사업의 기본은 시행자는 조합이다라고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물론 도시개발 사업에서도 조합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근데 조합은 도시개발 조합은 수많은 시행자 중에 하나일 뿐이고 정비사업 조합은 기본이 조합이에요. 왜냐면 정비사업이라는 거는 노후된 건물을 뜯어 고치는 건데 내 건물이 낡았으면 내가 알아서 해야지 국가가 뭐 새로 해주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다만 이런 건물이 이 지역에 밀집했기 때문에 사업을 각각 할 수가 없으니까 구역을 정해놓고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고 조합이 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조합의 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기본이 조합입니다. 다만 이제 조합이 아닌 경우도 물론 있죠. 시장 운수하는 경우도 있고 뭐 토지주택공사 등 또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하거나 뭐 이런 예외는 있습니다만 기본은 조합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시행자가 사업을 하려면 사업에 관한 구체적 이런 계획을 만들어야 되죠. 근데 사업 규모도 다르고 내용에 건축물도 포함되고 하는데 이름을 똑같이 실시계획이라고 쓰기가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용어가 사업, 시행, 계획 이렇게 된 겁니다. 사업 시행 계획을 정해서 인가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환지계획과 유사한 계획이 여기도 있어야 돼요. 환지계획은 땅을 바꾸는 계획이고 정비사업은 땅이 아니라 건물을 바꾸죠. 그래서 그 이름을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이렇게 정한 게 있습니다. 환지계획이란 말을 쓸 수가 없으니까 대신 이제 건물을 바꾸니까 관리, 처분 계획 이런 말을 쓰게 돼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고 관리, 처분 계획 정해서 다시 인가를 받고 계획대로 공사를 시행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공사가 끝나면 똑같이 확인해 봐야 되죠. 준공, 검사를 하고 인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공사 완료에 고시를 하면 사업 시행 계획대로 이제 공사가 끝났고 그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 정한 대로 나눠줘야 되죠. 실시 계획대로 공사가 끝나면 환지 계획 정한 대로 토지 바꾸는 처분, 환지 처분하듯이 여기도 사업 시행 계획대로 공사가 끝나면 관리 처분 계획 정한 대로 새로 지은 아파트를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새로 지은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죠.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고시를 하는 거고 이 내용을 등기도 하고 청산도에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의 전체 흐름이고 여기까지가 공법 전체 틀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국토기업부터 출발해가지고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틀을 알고 공부하는 내용이 이 내용 중에서 어느 부분을 공부하는 거다. 이거 알고 공부를 해야지. 실시기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는 국토기법에서 했어. 문제 풀 때는 도시개발법에다 풀어버리면 맞을 수가 없는 거죠. 조합에 가는 걸 잘 외워가지고 도시개발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외우더니 문제 풀 때는 정비사업 조합에다 풀어버리면 맞을 수가 없죠. 그래서 조합에 가는 게 어디 나오더라.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다르다. 이런 게 전체 그림으로 보여야만
이게 이제 정확히 공부가 되는 거고 문제도 정확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틀을 본 건데 교재 목차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요걸 통해서 좀 이렇게 전체 목차를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보죠. 요거 지우시면 안 돼요. 네.